기독교 미술 이전의 종교 미술인 이집트와 그리스의 미술과 거기에 담겨있는 종교성을 살펴볼 김정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미술 도센트 고유경입니다. 선생님, 저희 지난 시간에 원시미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 배울 게 원시미술에서 한 단계 발전한 이집트와 그리스 미술인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초기 문명시대에 속하는 그리스와 이집트의 미술과 그 미술 속에 담겨져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이 두 미술,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리스 미술이 보여주는 종교는 모두 다신교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신들이 또 만들어내는 관계가 일종의 신화를 형성하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 신화들은 단순히 이제 신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우주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런 신화들의 형상을 입혀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 미술의 모습과 그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교미술 벌써부터 무척 궁금한데요. 오늘 예술품부터 빨리 감상해 볼까요? 그럴까요?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네. 네, 오늘 예술품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원시 사회에서 초기 문명 사회로 참 많은 발전이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미술도 참 정말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술은 인간의 사상과 사회를 이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역시 마찬가지였겠고요. 네. 인간의 최초의 사상은 이제 종교라는 형태를 빌어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는 당시에 그 절대 존재였던 파라오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고요. 이런 신을 위해서 미술은 보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좀 거대해야 됐겠죠.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집트 미술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전이나 무덤 혹은 이러한 그것들이 그 파라오의 그 권력과 그 위치를 말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미술은 그러니까 특권적인 표현 방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형상성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참 신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집트 신화가 가장 오래됐고 체계도 가장 복잡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집트 신화는 너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요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을 의미하는 라라는 신이 있고요. 빛을 의미하는 호루스라는 신이 있고 또 어둠을 의미하는 세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런 갈등 관계가 바로 이제 신화를 구성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바로 미술은 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보다 무엇보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집트의 신화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삶을 넘어서 그 내세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세와 현세가 항상 교통한다는 것을 신화가 보여주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신으로 뽑히는 이제 세트하고 오시리스라는 두 신이 있었었는데 이 두 신이 이제 형제였어요. 근데 형제인데 세트라는 신이 오시리스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자매가 있었었는데 이시스라는 자매가 바로 이제 오시리스를 같이 부활시켜내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삶과 죽음이 항상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건 이제 죽음의 서라고 하는 파피루스에 그려진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 내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달고 또 다시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집트의 종교가 최초로 이제 구현해낸 어떤 내세적 세계관,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최초로 이런 내세라는 개념이 있었던 건가요?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농경 생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농경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절의 변화라든지 혹은 우주의 변화를 갖다가 많이 읽어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주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자신들의 어떤 그 영혼의 이 순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은 뭐 현세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어서 네. 계속 죽은 다음에도 세상이 계속 된다, 계속 내세라는 것이 있다 이러는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원한 내세를 꿈꿨을 텐데 네. 그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뭐 종교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미술을 통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미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내세관을 보여준 것은 이제 신화에 나타난 어떤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더 이 사람들의 그 장례 풍습을 통해서 더 이 사람들의 내세관들을 더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집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그 다음에 또 파라오, 그리고 스핑크스. 예, 미라가 또 있지요. 아, 예, 그 중요한 네. 걸 빼먹었네요. 예. 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시신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네. 이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 내세관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시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갖다가 보존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이 보존한다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제 카라는 영혼이 이렇게 있어서 그 육신을 떠나는 것이 이제 죽음이고요. 근데 이 카라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려고 이제 시신을 이제 보존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미라가 된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육신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신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방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카 조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 조각상은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죽은 시신같이 딱딱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얼굴은 굉장히 사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카 조각상인데요. 이 카 조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카라는 영혼이 다시 이 얼굴을 보고 자신의 육신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어떤 일종의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미술을 본다면 이러한 얼굴에 나타나는 사실성과 이 몸이나 이런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추상적인 형태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 조각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멘카우라 파라오의 카 조각상입니다. 네. 정말 뭐 얼굴 이목구비 이런 게 네. 정말 요즘 볼 수 있는 조각상이랑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몸의 자세가 어떤 특권적 의식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파라오의 절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경직된 자세, 어떤 엄격한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추상성과 사실성이 이제 겹쳐져 있는 게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카 조각상은 무덤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집트 하면은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피라미드도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피라미드가 상징물이다, 이집트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요. 먼저 갈 곳이 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네. 미술 속 시대를 찾아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미술 여행. 오늘은 이집트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피라미드. 피라미드야말로 이집트 예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이집트 예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단순한 조형미가 아닐까요? 흔히들 피라미드의 삼각형을 단순한 조형이라 생각하지만 이 삼각형에는 이집트인의 우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인의 우주관이라. 아무래도 세계 최초의 예언자이자 예술을 의식적으로 개혁한 최초의 인물인 아메노피스 4세를 만나 좀 더 심층적인 인터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메노피스 4세님이시죠?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잠깐만. 피라미드의 삼각형에 이집트인의 우주관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삼각형은 매우 의미심장한 우주적 기호입니다. 바로 기하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지요. 이 기하학적 입체 구조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미 과학과 수학의 정수를 보여준 우리 이집트인들은 이 기하학적 조형성을 미술 형식에도 반영합니다. 기하학을 반영한 곳이 피라미드 말고 또 있나요? 물론이죠. 여러 신전이나 궁전 건축에서도 이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 장식품의 패턴에서도 기하학적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미술 형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이집트의 미술이 기하학적 특성만 지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왜죠? 얼굴을 묘사할 때는 자연주의적 사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장식은 동식물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형태와 조형적 질서를 맞춰놓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집트 예술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면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면성의 원리라면? 어떠한 묘사든 감상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모습으로 제작되는데요. 이는 감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권위를 상징하는 예술인 동시에 존경을 아끼지 않는 예술 형식이기도 하지요. 잠깐만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몸은 정면인데 다리와 얼굴은 왜 정면이 아닌가요? 그것은 형식주의를 추구한 이집트 예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석적인 형식이라고 부르지요. 예를 들면 인물의 양다리는 항상 옆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뻗은 팔은 좌우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 그린다는 점이지요. 시간이 없군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메노피스 사생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이집트였는데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네, 재밌게 알려주세요. 일단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우리가 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염을 갖다가 하는데 이제 이집트 방식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모든 내장을 다 바깥으로 추출해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장 부분들이 먼저 썩기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수습되어진 모든 내장들은 또 각 용기에 담아서 따로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뼈와 가죽만 남은 시신은 그 소금 속에 이렇게 재워둡니다. 그러면 이 소금들은 시신에 담겨져 있는 모든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빨아들이면 이 시신은 속된 말로 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1차적인 보존의 수단이 갖춰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신은 이제 발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부제 비슷한 이러한 향료로 적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붕대를 감아서 미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은 미라들을 그 이전의 모습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참 예전인데 정말 옛날 일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참 지혜롭게 처리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이집트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최초의 맥주나 빵을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외과 수술은 거의 그 신경외과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집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는 이집트의 모습은 상당히 발전된 나라에서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나라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랜 문명을 가진 이집트가요. 정말 이후에는 잊혀지는 왕국이 돼버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 고대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국가였고 강대한 국가였었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제 아마도 이후에 중세 때쯤 그 이슬람의 점령하에 있으면서의 문제인데요. 역사를 좀 되돌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는 이집트가 파라오의
이집트인 파라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기원전 4세기 후반에 그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요. 네. 그 이후로 이집트는 그 휘하 장수였던 톨레미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파라오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까지 가야지 이제 이집트가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이집트는 고대 로마 시대를 통해서라도 또 다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원 후 이제 5세기, 6세기 사이에 그 이슬람인들이 창고를 하고 이들이 이제 한 7, 8세기 되면 거의 이집트를 다 자신들 휘하에 넣습니다. 그래서 뭐 칼리프나 술탄이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되면서 서양과는 이제 단절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집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는 이제 단절된 혹은 잊혀진 역사로 남아지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또 잊혀졌다가 네. 어떻게 또 다시 알려지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이집트를 다시 알리게 된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예, 원래 이제 그 이전에 그 유럽에서 이집트를 기억하기는 그냥 문헌이나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오벨리스크라든지 뭐 조각상 몇 개 정도로 이제 이집트를 기억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이제 발견을 다시 그것을 이집트를 다시 되찾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스갯소리로 서양 사람들은 오벨리스크와 피라미드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그 원정을 이렇게 군인들만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수행원들을 같이 데리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또 유품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 유품들이 지금 이제 루브르 박물관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유품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유품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유품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제 로제타석이라는 돌입니다.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해서 로제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제타석에는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이 시대에 최초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샴폴레옹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출신의 젊은 고전 어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상형 문자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미만 있는 상형 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알파벳과 비슷한 혼용된 알파벳과 상형 문자가 혼용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이제 해독을 해내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집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제 이집톨로지라는 어떤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 계기도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나폴레옹 정복 이후에, 나폴레옹 원정 이후에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은 이제 당시 그 서양의 그 지식인과 문화에 약간의 충격을 줍니다. 그 시대가 이제 신고전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신고전주의 시대 때 이집트는 이제 잘 알려진 그리스 미술과는 달리 좀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이제 뭐 패션이나 가구 디자인이나 뭐 건축 이런 부분에서 그 이집트의 풍이 유행이 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가령 뭐 예를 들자면 프라다라는 상표 잘 아세요? 네, 이 프라다의 상표 로고가 사실 이제 뭐 응용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이집트의 문양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미술에서 지난번에 배운 그 원시 미술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요즘 또 현대 미술에서 이집트의 그런 문명이나 미술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령 예를 들면 이오민 베이라는 사람, 이제 현대적인 건축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루브르를 리노베이션 할 때 그 광장에다 피라미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 대한 어떤 그런 조용성을 아직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겠고요. 또 뭐 파리의 뭐 고급 패션가에서도 간혹 그 디자이너들이 그 그리스 시대에 아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따가지고 혹은 그런 형태를 따가지고 옷을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면에서 이집트의 그런 개념, 어떤 미술의 형상성들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고 깜짝 놀랄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그 프라다 로고도 이집트의 문화유산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 역삼각형 모양이 그럼 이집트에서 따온 그런.
모양이지요. 사실 그것이 이제 파라오의 문장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몰랐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요, 네. 그리스 문화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 미술과 문화는 뭐 서양 문화의 고전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는 좀 역사상 거리가 있었었고 잊혀졌던 역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서양 원류라기보다는 약간 오리엔탈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제 볼 때 그리스의 문화나 사상은 이 서양의 원류를 차지한다고 쉽게 볼 수 있겠죠. 철학에서도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먼저 이야기하면 먼저 그리스 거고요. 정치학도 역시 마찬가지였겠고요. 또 미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항상 고전적인 미술 혹은 고전적인 문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는 의미를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유영 씨 고전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고전하면은 네.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뭐 고전 무용이나 네. 뭐 장화홍련전 같은 아. 그런 고전 소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고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고전의 더 좋은 의미는 더 이렇게 올바른 의미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미래가 되어서도 그것이 어떤 고전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 기준 방향키로서 작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리스 미술은 이제 서양 미술을 관통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했었습니다. 또 네. 미술은 물론이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학과 철학, 뭐 정치학 등에서 다양한 것들이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를 뭐 서양 문화의 원류다, 네. 원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좀 더 그럼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의 전통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령 보면 저는 이제 뜬금없게 정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네. 이제 보통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리스의 원어에서 나왔는데요. 데모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들, 백성들 혹은 민중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크라시라는 말은 이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중의 권력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말 자체가 그리스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이 참주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독재 정치를 몰아내고 이 사람들이 시행했던 일종의 최초의 민주주의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의 그 정신이나 그리스의 그 합리주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예, 저는 데모라는 말이 뭐 영어나 그런 줄 알았지 그리스어에서 출발했으리라고는 오늘 정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스 미술은 시대별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고요? 네,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상 그보다 이른 시기에 기하학적 토기 시대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 자체의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이전에 신석기나 청동기 그 시대를 잇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미술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라는 특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특성으로서 미술이 나타나는 그 시기를 갖다가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아르카이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졸기 혹은 이제 그리스 미술의 그리스 문화의 어떤 초보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지나서 이제 5세기경 들어서 5세기부터 4세기까지 우리는 그리스 고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 미술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시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헬레니즘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거대한 대제국을 만드는 그 시기에 그리스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조금 이제 살펴본다면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집트의 신본주의와 비교하면 이제 굉장히 확연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인간도 신이라고 추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신이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신의 모습도 인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는 존재로서 그려지게 되는데요. 도파를 잠깐만 보실까요? 네.
예, 이게 이제 그리스 신의 한 모습인데 이제 아테네 여신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신의 모습을 그릴 때는 어떤 그 엄격한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예, 제가 이제 그 그리스 소년상들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 소년상은 신상이 아니라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전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쿠오로스 상의 발전을 보고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어떻게 그리스 조각이 발전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아나비소스의 쿠오로스 소년상의 모습은 6세기 때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또한 이제 6세기, 5세기 중간에 나타나는 크리티오스의 소년상을 보면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5세기 중반에 폴리크레이토스의 그 창을 운반하는 사람에서는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이집트 미술과 비교하면 이집트 미술은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하고 벽에 붙어있는 모습이었다가 이제 그리스 미술은 점점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숨으로 숨을 쉬는 또 그러한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네, 지금 이렇게 3단계로 보여주셨는데 네. 정말 처음보다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미술을 통해서 구현된 그리스 신들의 모습이 참 흥미로운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다음 이제 고전과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신상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고전기의 신상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보셨던 그 아테네 여신상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 사람들한테 신이란 것은 절대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고 있으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은 거의 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이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성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는 또 달랐어요.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는 그 개성과 인간의 어떤 의지,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맛 표정이 이제 많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작품을 한번 제가 이제 예를 들고 싶어요. 이건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한 기원전 한 220년 경에 페르가몬이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그 소도시에 있는 그 제우스 제단에 그 부조벽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품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과 거인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신과 거인과의 싸움은 그리스 신화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신과 거인이 천상의 권력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신들의 모습은 굉장히 우아하고 거인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거의 무표정합니다. 그런데 거인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떤 그 죽음을 앞둔 공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그리스의 그리스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과 거인의 싸움이다 하니까 굉장히 귀가 솔깃한데요. 네. 누가 이기나요? 결국 신들이 이기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항상 그 불멸과 불패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항상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거인도 신은 이길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림을 쭉 봤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배웠잖아요. 네. 이것도 인간상이긴 하지만 좀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 인간을 최초로 아름답게 표현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인들이잖아요. 또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상징한 게 아니라 아주 인간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아주 잘 파악하셨어요. 그리스에서는 이제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은 이제 인문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미술에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또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하나 잡아낼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이나 예술이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바로 비극성에 있습니다. 그 비극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라오콘이라는 군상이라고 라오콘 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그 인간이 신이 정해준 어떤 운명에 대항해서 도전을 하고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으려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린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네, 정말 작품에서 굉장히 그런 역동적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내면적인 고통을 시각화하고 그런 시각화를 통해서 내면을 정화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현 씨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드라마 한 편 보고 눈물 확 쏟은 다음에 가슴 후련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예, 바로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인간이 처해진 비극성을 같이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억울해하고 같이 슬퍼하다가 결국 이 비극에서 지긴 하지만 인간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 정신을 알면서 오히려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도전심을 어떤 다른 의지를 또 챙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의 카타르시스가 주고 있는 일종의 장점이기도 하고 네. 한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점이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의 고향이라는 정신적 고향이라는 또 이런 예술에 대한 태도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네. 고대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리스의 3대 비극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5세기 경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스 네. 극장에서 상연되고 했던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비극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떤 우발적인 면에 의해서 지금 비극에 처합니다. 근데 그 비극을 항상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살펴본,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정의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운명을 거스르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운명에 지지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라오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들에 의해서 천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코 그 천벌을 갖다가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면서 또한 자신의 그 슬픈 비극성을 갖다가 또 표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요즘은 긍정의 힘이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그려냈던 네. 뭔가 다른 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리스 사람들이 울고만 지냈던 것은 아니고요. 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비극성도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터 벤자민이라든지 뭐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비극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라고 또 이렇게 예술에서는 그것도 달리 돌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완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명을 일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층 수준 높은 정신성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네. 참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카타르시스가 나왔잖아요. 네. 카타르시스가 그러면은 뭐 예술적인 표현의 하나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거 예술 수용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술품을 받아들이고 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술품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의식화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술 수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예술 작품에 반영돼서 예술 작품은 또 그렇게 하게끔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집트 했을 때는 피라미드가 가장 뭐 대표적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스 하면 또 이 신전 건축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리스 건축을 이집트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유명한 것이 이제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는 사실은 그 신석기 이후의 거석 문화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돌무덤을 세운 것이고요. 집이라고는 아직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리스의 신전 건축은 이제 4가지 원리, 그러니까 지지, 그다음에 기둥, 위에 지붕이라고 하는 어떤 건축에 꼭 필요한 3가지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건축에서 중요한 것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기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식 건축이라는 것. 이건 이제 서양 건축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스 건축이고요. 그리스 건축은 이런 주식을 기본으로 해서 3가지 고전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도리아, 이오니아, 그다음 코린트 주식이라는 3주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그리스 건축이 그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유네스코라고 하는 이 국제 유엔 문화기구가 바로 그리스 건축의 원형을 따서 이런 로고를 지었다는 것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동양의 장례 문화나 내세관을 살펴볼 수 있는 조형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건 우리 송희경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석조물은 염거화상탑이라고 하는 국보 104호의 지정문화재입니다. 이 선사탑은 남북국 신라 즉 9세기에 활동을 했던 염거화상이라는 분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아깝게도 위에 상륜부 부분은 손실이 되어 있고 탑신부와 기단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염거화상탑은 9세기 선사탑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 상륜부 부분은 손실되었고 그 탑신부를 보시면 위에가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팔각으로 돌아가게 면을 짰습니다. 면을 짰는데 한쪽 면은 사천왕이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문고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고리 표현이 그 석조물에 있으면 이 안에 사리가 들어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팔각 원당의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부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연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연꽃 아래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나 기이한 그 존재들이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꽃이 활짝 핀 연못, 즉 연지 연장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탑신부 부분은 팔각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위에 상륜부에 하나 그리고 그 밑에 기단부에 하나 해서 전부 10방위를 나타내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10방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 시방세계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러한 편안한 곳에서 이상적인 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은 그러한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사탑은 바로 옆에 함께 늘 탑비가 건축이 되는데 그 탑비를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선사의 탑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사탑은 일반 석탑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구조는 같지만 선사탑의 경우는 그 기단부 부분에 저렇게 연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꽃 위에 탑이 새롭게 피어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에서의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잃지 않는 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세상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득도의 경지에 이르신 그리고 나서 열반하신 스님들을 이 연꽃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겨진 사리를 그 연꽃 위에 봉안함으로써 이상적인 공간 세계를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송희경 선생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탑 하나에 이렇게 참 깊게
깊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저는. 뭐, 앞으로는 어떤 탑을 보든지 예사롭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다시 그리스 신전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네. 뭐 거의 동서양을 너무 막 넘나드네요. 그리스 신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 그리스 미술의 인본주의는 신전 건축에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신전이죠. 이 신전은 그 세계 고전 주식 중에서 이제 도리아식 주식을 쓰고 있는 가장 남성적인 형태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남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성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신전이 주식에 따라서 남성, 여성 혹은 중성인 처녀들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이제 신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신전에서 우리가 그 기둥의 중간 부분이 볼록하게 도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엔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제 베을림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기둥이 그냥 건축적 기둥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위에 있는 지붕과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건축에다 심은 거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 신전의 신전 건축에도 이제 인본주의가 이렇게 사유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결정적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좀 소신전인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인데요. 이 신전의 테라스 부분의 기둥은 뭘로 돼 있죠? 사람 동상. 예, 사람의 조각상으로 돼 있지요. 그 여인들이 이제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요 여인들은 이제 그 전설에서 이제 카리아티드라는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인간 기둥이 들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이 그리스 건축은 정말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기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그리스 건축이 이후에도 서양 건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하잖아요. 네. 뭐 어떤 거를 보면 또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는 뭐 백화점 있구나. 아, 네. 예. 뭐 이런 대학교 예. 건축물들도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악관이나 그러니까 예. 이런 이렇게 아주 현대는 아니지만 근세 그 유럽 건축들은 대부분 이 그리스 건축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경 씨,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지금 네. 시험 보시는 거예요? 네, 시험 보는 겁니다. 네. 좀 떨리는데요. 제가 한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 문명 시대의 미술은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거대 문명권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종교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집트는 체계적인 신화와 우주관을 반영하고 이것을 미술과 건축에 반영했고요.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하학적 세계를 만드는데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 미술은 계속 얘기했지만 그 인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비극성을 주제로 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맞나요? 네, 이것이 이제 고전주의라는 이름으로 서양 미술의 한 기본 맥락을 이루게 돼서 이제 계속 어떤 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의 고전 문화와 미술은 이제 이후 근세에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18세기 말엽에 또한 이제 고전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에서도 또 다시 이제 쓰이고 있겠죠. 예. 아무튼 이제 우리 미술 도슨트 이쁜 이경 씨랑 강의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저야말로 선생님한테 너무 좋은 설명을 듣고 해서 정말 너무 이 시간이 정말 저는 너무 좋네요.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기로 해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